박재상 사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소탈함과 넉넉한 마음씨로 유명하다. 그는 성공이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믿어왔으며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재산 일부를 투자해 병원을 짓고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존엄성을 가지고 돌보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직감과 몇 건의 우려스러운 신고에 이끌린 박재상은 자신이 세운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평범한 환자로 가장해 병원 정문을 들어선 그는 따뜻한 환대와 전문적인 치료를 기대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한 의사, 김민준 박사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며 환자들을 무시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조롱하며 누가 치료받을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 김민준 박사는 자신이 학대하는 환자들 중에 진짜 병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박재상은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분노를 억누르고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영상 보는 여러분의 위치도 알려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듣고 싶으니까. 그날 저녁 박재상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과 서로 모르는 채 교차하는 수많은 삶들을 보며 그는 한때 유명세와 재산, 그리고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시당했던 그 느낌을 잊지 않았다. 바로 그 기억이 그를 병원 건립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닌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일을 존엄하게 대하는 모범기관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공식 보고와는 달리 박재상은 익명의 신고들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평범한 환자로 위장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박재상은 오래된 검은 오토바이에 올라탄 후 낡은 자켓과 바렌, 청바지를 입고 그냥 평범한 환자처럼 병원으로 향했다. 유리문을 통해 병원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전 세계 콘서트를 채웠던 국민적 아이콘이었던 그가 단지 군중 속의 한 얼굴로 전락한 것이었다. 그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고 피곤해 보이는 접수원 지영은 컴퓨터에 몰두한 차에 고개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잠시 기다린 후 박재상은 안녕하세요, 진료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지영이 고개를 들고 그의 소박한 복장을 훑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박재상입니다 라고 답하자 지영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했다. 건강보험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박재상은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라고 답했다. 지영은 한숨을 쉬며 눈을 굴리더니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고 작은 접수표를 건네주었다. 박재상은 불평 없이 접수표를 받아 대기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쪽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노신사, 다른 한쪽에는 열이 있는 아기를 품은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대기실에서 박재상은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한 젊은 어머니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아픈 아이를 꽉 안고 있었고 아이는 높은 열로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모습이었다. 지친 어머니는 거의 눈물을 터뜨릴 듯이 접수원에게 다가가 제 아기가 너무 아파요. 바로 진료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 접수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여러분 모두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내 업무 걱정된다면 공공병원에 가보세요. 여긴 규칙을 준수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박재상의 눈이 좁아졌다. 반대편에서는 한 노신사가 가슴을 움켜쥐고 힘겹게 숨을 쉬며 간호사를 부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한 젊은 간호사 수지는 잠시 동안만 그를 흘낏 보고는 저는 모든 아픔을 다 처리할 수 없어요. 차례를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재빨리 지나갔다. 노신사는 약간 몸을 구부리며 통증에 신음했고 박재상은 그 누구도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한편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접수 데스크를 지나쳤다. 그는 번호표도 받지 않았고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김민준 원장님께서 모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뚜렷한 차별 대우를 보며 부유한 이들은 왕처럼 대접받고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무시당하는 현실의 분노를 느꼈지만 먼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몇 분 후 박재상은 다시 접수 데스크로 돌아와 실례합니다 라고 말했다. 지영은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네 라고 답하며 아기와 가슴을 움켜쥔 노신사를 향해 손짓하자 저쪽 분들이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는 없나요? 라고 물었다. 지영은 얼굴을 찌푸리며 모두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라고 답했다. 박재상은 잠시 침묵하며 어둡게 빛나는 눈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그에게 있어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규칙도 깨질 수밖에 없었다. 지영이 한숨을 내쉬며 당신이 뭔지 아는 건가요? 라고 말했지만 박재상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를 지은 후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미 이 병원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신했다. 뭔가 깊은 문제가 있었고 그는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아직 알지 못한 것은 불과 몇 분 후에 가장 오만한 의사 중 한 명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병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접수 구역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간호사들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마치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듯 걸어다녔다. 김민준 원장으로 불리는 의사는 키가 크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으며 흰색 진료복을 입고 고급 커피 한 잔을 들고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다녔다. 그에게 환자들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접수 구역에서 절박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열이 있는 아기를 품은 어머니가 달려와 원장에게 외쳤다. 원장님, 제 아기가 너무 아파요. 당장 진료가 필요해요. 김민준 원장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불쾌한 것을 밟은 듯한 표정으로 눈을 굴렸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만약 아기가 아프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기다리세요. 이곳은 보육원이 아닙니다.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에 얼어붙었지만 하지만 아기가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요. 라고 항기했다. 원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만약 감기 걸린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멈춘다면 이 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 사이 대기실에 있던 박재상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턱은 꽉 다물렸고 손은 주먹으로 쥐어졌으나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점점 커져만 갔다. 김민준 원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걸어갔고 그 옆에서 두 명의 간호사들은 불안한 눈길을 주고받았지만 감히 대놓고 말하진 못했다. 그때 박재상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 직원들은 원장님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게 맞서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삼켰고 박재상은 옆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여전히 가슴을 움켜쥐고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재상이 부드럽게 물었다. 노신사는 마치 무시당는 데 익숙한 듯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답했다. 박재상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가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는 반드시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잠시 후 깊게 베인 상처가 있는 젊은 남성이 접수구역으로 들어섰다. 피에 젖은 천을 상처에 감고 고통과 긴급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 접수원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김민준 원장님의 진료실로 안내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 궁금했던 박재상은 조금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젊은 남성이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폈다. 순식간에 김민준 원장님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듯 들려왔다. 진짜 이 정도 때문에 왔다고요?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젊은 남성은 머뭇거리며 원장님 상처에서 피가 많이 나고 정말 아파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장님은 비웃듯이 웃으며 그건 그냥 작은 상처일 뿐이에요. 알코올로 소독하고 집에 가세요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차갑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젊은 남성이 분명히 수치심을 느끼며 머리를 숙이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지나갈 때 박재상은 다가가 손을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다. 놀란 젊은 남성은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박재상은 그냥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서요 라고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어 상처에 부드럽게 대주었다. 한편 김민준 원장님은 반대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고 약간의 짜증과 즐거움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곧 자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실의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은 여전히 웅성거림과 바쁜 발걸음 그리고 접수처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박재상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까지 본 무관심, 경멸, 냉담함에 충분히 실망했다. 김민준 원장님은 자신이 담당한 구역에서 모든 것을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환자들을 단지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이 맞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바로 이 병원에서 박재상이라는 이름은 곧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박재상의 이름이 불렸다. 다음 환자 박재상. 접수원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성을 묻지도 않고 그를 호출했다. 박재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김민준 원장님의 진료실로 걸어갔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원장님은 책상 뒤에 앉아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며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진료실은 깔끔하고 미니멀했지만 동시에 차갑고 무미건조한 느낌을 주었다. 지루한 듯한 목소리로 김민준 원장님은 무슨 문제 있으세요? 라고 중얼거렸다. 박재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저는 극심한 피로감과 근육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면 검진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원장님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박재상의 소박한 복장, 낡은 자켓과 바랜 청바지, 그리고 차분한 태도를 바라보았다. 원장님은 마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듯 얼굴을 찡그리더니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박재상은 살짝 눈썹을 올리며 왜요? 라고 답했다. 김민준 원장님은 팔짱을 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런 병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박재상은 한결같은 표정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외모로 인해 편견을 받았던 자신이지만 병원을 직접 세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라 생각했다. 원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자, 그럼 검진을 시작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불필요한 일을 하듯 망설이는 듯한 태도로 청진기를 들고 깊게 숨 쉬세요라고 했다. 박재상은 순순히 따랐고 원장님은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3분 정도 안 되어 원장님은 이미 진료 기록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며 심각한 건
높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푹 쉬세요라고 말하며 종이를 책상에 내던졌다. 박재상은 서류와 원장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게 다인가요? 라고 물었다. 원장님은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게 다입니다. 만약 심각한 문제였다면 검사도 하지 않고 제 병력도 물어보지 않았겠죠 라고 답했다. 짧은 한숨과 함께 원장님은 저는 매일 수십 명을 진료합니다. 누가 심각한지 단순 피로인지 알 수 있거든요 라고 말하며 비웃었다. 박재상은 잠시 침묵한 후 팔짱을 끼며 정확히 제 상태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원장님은 눈을 굴리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른 중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박재상은 원장님의 말에 집중하며 다른 중요한 환자들이라는 말에 더욱 분노를 느꼈다. 그 순간 박재상은 원장님이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실패였다. 박재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한 번 더 원장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원장님은 이를 보자 약간 당황한 듯 눈썹을 올리며 뭐라고요? 라고 물었고 박재상은 냉정하지만 단호하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른 환자들을 좀 더 존중해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원장님은 짧게 웃으며 네, 누가 감히 나한테 한 말씀이나 해 라고 대꾸했지만 박재상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서서 나갔다. 복도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한 간호사 은진이 조용히 그의 팔을 잡으며 죄송합니다 선생님.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너무 유감입니다라고 속삭였다. 박재상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은진을 바라보며 항상 이런 식인가요? 라고 물었다. 은진은 머리를 숙이며 부끄러워했다. 네, 아무도 그에게 맞서지 못해요. 그는 정말 손댈 수 없는 분입니다. 박재상은 몇 초간 침묵하며 그동안 본 모든 것을 곱씹었다. 그는 이미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는 충분히 목격했으니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망가진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박재상은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얼굴에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머릿속에는 그날 밤 본 모든 일들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본 것은 단순한 개인의 오만이 아니라 무관심에 물든 시스템 자체였다. 이제 그는 왜 익명의 신고들이 이 병원을 소외된 이들이 무시당하는 곳으로 묘사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었고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증거를 더 모으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 그는 병원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한적한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간호사, 접수원, 기술자 등 매일 환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 진짜 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박재상은 조금 열려있는 문 옆에 멈춰서서 내부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간호사들은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오늘 김민준 원장님이 또 한 환자를 모욕했어요 라고 말했다. 또 그랬어요. 매번 그런데 누가 감히 신고하겠어요? 관리자가 그를 보호하거든요. 한 젊은 간호사 수진이 덧붙였다. 누군가 불평하면 그는 반드시 보복해요.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 근무를 바꾸거나 나쁜 평가를 내려요. 대화는 계속되었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박재상의 귀에 들어왔다. 바로 병원 관리진이 김민준 원장님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턱이 굳게 다물렸다. 문제는 단 한 명의 오만한 의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체계적 부패였다. 박재상은 용기를 내어 직원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그를 보고 놀란 눈치로 침묵했다. 실례합니다. 방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박재상이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한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선생님, 모든 걸 들으셨어요. 맞죠? 라고 물었다. 박재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들었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나 답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세요? 한 간호사가 물었고 박재상은 잠시 생각하다 저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한 간호사는 머뭇거리며 이건 단순히 김민준 원장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덧붙였다. 박재상은 팔짱을 끼고 집중하며 다른 간호사가 관리자들은 오직 숫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환자가 고통받더라도 보고서의 효율이 높게 나오면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김민준 원장님은 그 숫자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가 맞아요. 그는 진료를 서둘러서 숫자를 올리니까 환자가 불평하면 그냥 무시하고 필요한 검사는 아예 하지 않아요. 라고 덧붙였다. 박재상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의 오만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체 체계가 문제였던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한 명의 의사만 해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부패한 체계 전체를 개혁해야만 했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박재상은 대기실로 돌아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살폈다.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한 노부인은 자신의 가방을 꽉 쥐고 앉아 있었고 김민준 원장님에게 모욕당한 젊은 남성은 더러운 천을 다친 손에 감고 다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열이 있는 아기를 품은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지친 모습으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박재상의 가슴은 무너질 듯 아팠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결심했다. 이미 충분히 목격한 후 그는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 떠나기 전 박재상은 경비원에게 다가가 병원 관리자와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경비원은 그의 말에 당황한 얼굴을 지었지만 박재상은 미소를 띠며 관리자님이 제 말을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답하자 잠시 망설인 후 전화를 걸어 관리자에게 연락했다. 몇 분 후 박재상은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병원 관리자인 이영수 씨, 중년의 단호한 표정에 회색 머리를 가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가 문제죠? 라고 다소 성급하게 물은 이영수 씨에게 박재상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로 자리에 앉아 눈을 맞추며 제 이름은 박재상입니다. 라고 말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이영수 씨의 얼굴은 살짝 창백해졌으며 경비원들도 서로 어리둥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박재상은 팔짱을 끼고 그리고 저는 이 병원의 주인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씨는 침묵 속에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재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영수 씨는 몸서리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평소 관료제와 숫자에 익숙한 이영수 씨는 숨이 점점 가빠짐을 느꼈다. 그날 밤 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자신 앞에 앉아 박재상, 이 병원의 주인이라는 말을 내뱉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결국 이영수 씨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네 라고 중얼거렸다. 경비원들은 서로 어색하게 눈치를 보았고 회의실에 있던 한 간호사는 충격에 입을 막았다. 이영수 씨는 자신을 추스르며 넥타이를 정돈하고 만약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더 적절한 진료 환경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차갑게 눈을 좁히며 왜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영수 씨는 자신이 드러낸 사실에 당황하며 저는 단지 일부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단호하게 끼어들며 저는 모든 걸 보았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민준 원장님이 절박한 어머니를 모욕하고 부상당한 젊은이를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고발하지 못하는 모습도요. 이영수 씨는 당황하여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박재상님 우려하시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김민준 원장님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 중 한 분입니다. 숫자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손을 들어 그를 끊으며 숫자요. 숫자가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이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약 이 병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하며 높은 수치를 유지한다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한 간호사가 눈물을 머금고 맞아요. 모두가 김민준 원장님이 하는 일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감히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시도해봤지만 늘 침묵당하죠.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그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오늘부터 이 상황은 끝납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영수 씨는 박재상의 말에 얼어붙었고 박재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지배하는 듯한 존재감으로 김민준 원장님을 당장 불러오십시오. 라고 명령했다.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 원장님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왜 이 시간에 불려왔죠? 라고 불평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의 눈은 박재상에게 멈추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원장님은 이영수 씨에게 저 사람이 누구죠? 라고 물었고 이영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긴장된 목소리로 그분은 이 병원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김민준 원장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박재상은 팔짱을 끼고 원장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러면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의사 김민준 원장님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 원장님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대답할 틈도 없이 박재상은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당신이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무시하는지, 그리고 약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김민준 원장님은 긴장된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제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회피하려 했다. 박재상은 조금 다가서며 당신의 일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쓰레기 취급할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장님의 비꼬는 웃음은 사라지고 눈에 분노가 번지며 저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제 실적이 증명하죠. 라고 주장했다. 박재상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만약 당신의 실적이 그렇게 좋다면 왜 모두가 당신을 두려워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었다. 원장님은 당황하여 대답을 못했고 박재상은 이영수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김민준 원장님,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원장님은 놀라며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원장님 주위에 모여 그를 호송하기 시작했다. 박재상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며 만약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당신이 다시는 의사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민준 원장님은 굴욕과 패배감 속에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원장님이 퇴장한 후 박재상은 이영수 씨를 향해 지금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라고 선언했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병원에서 학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공감과 환자 중심의 교육을 받도록 할 겁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한 간호사가 눈물을 머금고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물었고 박재상은 미소를 지으며 네, 우리 함께 해나갈 겁니다. 라고 답했다. 이영수 씨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병원 안에서는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복도는 한층 밝아졌고 그동안 무시당하던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보복의 두려움 속에 일하던 직원들은 새롭게 동기를 부여받았다. 열이 있는 아기를 품은 어머니는 며칠 전 모욕당했던 기억을 뒤로한 채 병원을 다시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았고, 다친 손을 가진 젊은 남성도 존중받으며 치료받았으며 변화에 고무된 직원들은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박재상은 병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방문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동안 이루어진 변화를 바라보던 중 퇴근하려는 순간 한 어린아이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내려다본 박재상은 5살짜리 아이가 반짝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이 박재상 씨, 이 병원의 주인이시죠?"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았다. 박재상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자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사람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의사들도 친절해졌어요"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가슴 깊이 감동을 느끼며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 밤하늘에 불을 밝힌 병원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존중과 배려는 그 어떤 값도 매길 수 없지만 그것들이 결여될 때는 항상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